나이 좀 먹었다고 하는 선배라고 하면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장준하 선생 생전 육성입니다. 후배들에게는 제발 좀 우리같이 이런 못난 선배들이 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다시 당부하고 싶고요.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는 길, 공정방송을 통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조합원이 돼주세요. 공정방송의 꿈이 실현됩니다. 조합원 가입은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개성공단 안보위기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정경분리 원칙에 의거해 운영이 되어 왔죠. 천안함이 가라앉고 연평도의 포격을 맞아도 개성공단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7명마저 돌아온다면 남과 북 사이의 모든 하트라인은 끊기게 됩니다. 완벽하게 남북관계는 바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개성공단 문제는요, 국방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했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김관진 장관의 원점 지휘부 타격, 개성공단 인질 구출하겠다. 무슨 김일성 동상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발언이 국방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이 문제를 악화시킨 그런 측면이 있죠. 물론 여기에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은하 3호라고 인공위성을 쏜 뒤 국방부에서는 우리가 북한 문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항상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있었다는 반성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김관진 장관 주도로 이에 대한 대책이 회의가 이어지면서 선제 타격, 북한 지휘부 괴멸, 김일성, 김정일 동상 파괴 등 강경 흐름으로 논의가 전개됐죠. 위기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는 이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통일 분야 아니면 국방 분야를 보면 안다고 그러는데요. 국방부가 논의를 이끌어갈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군이 내놓는 대북 억지책의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늘어놓은 여러 말폭탄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쏟아낸 대응책은 말풍선 수준에 불과하고요. 과연 원점 타격론을 말하는 김관진 장관, 그럴 만한 우리가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니까요. 디펜스 플러스 21의 김종대 편집장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가 지난 4월 초에 모였다고 합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말하는 원점 타격론이 화제에 올랐는데요. 장성들 하는 얘기가 원점 타격을 한다는데 과연 어떤 무기 체계로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화제에 올랐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원점 타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이 공개한 것은 순항미사일, 사정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등 박근혜 정권의 핵심 국방 공약인데요. 이게 실제로 원점 타격을 하려면은 첫째는 타격할 표적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획득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레이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 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타격을 한 뒤에 제대로 맞았는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적의 반격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성우회 장성들의 얘기였다고 합니다. 연평대 포격 때
우리가 가진 F-15K로 보복 타격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도요. 실제로 못하는 이유는 바로 방금 지적했던 네 가지가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평도 포격 때도 우리가 대응을 못했던 이유가 사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했던 것인데 갑자기 원점 타격을 한다는데 없던 능력이 그동안 생겼단 말이냐? 라는 것이 국방부가 아니고 성우회, 즉 예비역 장성들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실제 할 능력도 없으면서 북한이 말폭탄을 터뜨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풍선을 터뜨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 남북관계만 실질적으로 훼손시키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전작권,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노무현 정권 때 그 논의가 전전돼서 2015년인가 언젠가 이양하기로 이미 한미 간에 얘기가 다 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세력들은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원점 타격을 하려면요. 원점 타격을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져서는 원점 타격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전시작전권을 미국에게 계속 맡겨두자는 얘기는 미국의 해국산, 미국과의 한미동맹의 그늘 속으로 더 깊이 발을 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국방부 장관, 박근혜의 국방장관이 얘기하는 원점 타격 점점 더 멀어집니다. 말로 원점 타격 뭔 얘기를 못하겠어요. 실제 할 능력도 없으면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우리가 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실제 능력과 자산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전시작전 환수는 안 된다는 건 도대체 보수 세력들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보가 아니에요? 애국을 가장하고 국가를 보위한다는 이른바 극우 보수 세력들이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정복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대체 뭐 앞뒤 말이 맞아야 도대체 귀를 기울이든가 말든가 하지. 원점 타격을 논하면서 원점 타격을 실질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안 된다. 원점 타격할 때 그럼 미국 한미연합 사령관한테 가가지고 제발 좀 타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둥아리가 달려있다고 다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오늘의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칼럼은 야당에 대한 칼럼입니다. 한겨레신문 박장식 논설위원인데요. 박장식 기자는 제가 옛날 현장 기자를 할 때부터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만은 원래 기사가 취재차 나가면은 개인적으로 잘 몰라도요 매일 타사 기자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친해지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출입처에 나가는 기자들은 자기 회사의 동료 기자들보다는 다른 회사에 같은 출입처를 나오는 기자들과 더 친해집니다. 저는 주로 중앙일보 기자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한겨레신문하고는 뭐 크게 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박창식 논설위원은 저보다 약간 연배가 아래라서 그냥 얼굴만 알던 사이인데요. 오늘 야당의 두 얼굴이라는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칼럼을 써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읽어보시죠. 서울 성북구의 김영배 구청장이 엊그제 동네 안에 국가 있다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고 한 권 보내왔다. 공공성의 정치, 마을 정치, 생활 정치를 향하여라는 부제를 붙여 구청장 활동 1000일을 기록했는데 분량이 두툼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다. 김 구청장의 성북구는 욕망의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정책의 틀을 바꾼 경우다.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노후는 걱정되고 개인이 발버둥 친다고 욕망을 실현하기도 어려운 한계 때문에 생활정치, 복지정치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김 구청장은 당선 뒤 첫 정책으로 공립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보편적 복지 논쟁이 한창 뜨거울 무렵이어서 지역 차원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위원회를 꾸려 치밀하게 준비해 성공시켰다고 한다. 성북구청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를 만들었고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로 지난해 5월 9천만 원에 머물던 사회적 경제 매출이 한 해 뒤에 10억 원으로 늘고 일자리도 생겨났다. 구청 산하 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도 자녀를 교육하고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리도록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했다. 동사무소 청사 신축에서 산책로 조성, 총선과 대선 투표소 설치에 이르기까지 인권 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성북구청의 실험은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진보 정책의 핵심 가치를 복지와 교육 중심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많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특권을 누리기 위해 마치 그것이 민주주의인 양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에 맞서겠다고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곳이 성북구만은 아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등 모두 29군데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를 결성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단체장들이 먼저 깃발을 들었고 새누리당도 정당을 따질 일이 아니라며 함께하고 있다. 광역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같은 대열에 서 있다. 네, 야당의 두 얼굴 중에서 하나의 얼굴을 박창식 논설위원이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네요.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 저는 김영배 구청장을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다만 그 이름이 김영배라서 기억하고 있죠. 김영배 씨는 제가 정치부 기자 시절에 야당 중진 의원으로서 눈썹이 아주 일본 무사처럼 무사를 닮아가지고 사무라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른바 설렁탕 발언을 해서 아주 유명해졌던 사람입니다. 지금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죠? 아주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도 그때 물론 출입기자와 정치인의 관계였지만은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이런 동맹이인이라서 기억하고 있을 뿐인데요. 이 김영배 구청장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진보 정책의 핵심 가치를 복지와 교육 중심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 여기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자치단체 구청장은요, 인구가 유권자 수만 해도 30만, 40만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예. 유권자가 40만이라면요, 어린 19세 아래의 연령대까지 합치면은 50만이 훌쩍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나라 중소규모의 도시 단위를 넘어서는 그런 자치단체인데요. 어떤 구청장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습 자체가 크게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마저 있는데요. 김영배 구청장의 이 생각. 많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민주주의인 양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에 맞서겠다. 그리고 여기에 민주통합당의 지방자치단체 장들이지만은 대부분 여기에 새누리당까지 가서 해서 이런 말하자면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를 결성했다고 그러는데요. 저희 미디어협동조합도 좀 더 규모가 커지면은 바로 이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해서 조합원들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뿌리 차원에서는 야당이 참 잘하고 있는데 중앙정치는 과연 어떨까? 박창식 위원의 진단을 한번 들어봅시다. 풀뿌리 생활정치 차원에서 진보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여의도 야당가에선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정강정책을 개정하려 한다.
개정안을 보면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 등 기왕의 복지국가 노선을 약화시키려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당 안에서는 대선 당시 정책이 너무 진보적이어서 표를 잃었다며 오른쪽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다. 보수 언론이 진보 정책을 이념에만 골몰하는 것으로 깎아내리려는 맥락에서 사용하는 이념보다는 민생이 중요하다는 언수를 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인사들이 무비판적으로 되뇌고 있다. 잠깐, 여기서 스톱 일단 합시다. 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인사들이 이념보다는 민생이 중요하다는 조중동 식의 그 언수를 무비판적으로 되뇌고 있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지금 현실입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당의 대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혹은 당의 최고위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따위 발상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 나오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이 30.9%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데 반해서 국회의원 128명의 거대 야당이 15.4%라고 하는 그야말로 더블 스코어로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도부와 이런 최고위원들을 믿고 민주당을 과연 우리가 지지해야 될지 회의가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새누리당을 지지할 수는 없는 사람들 정말 안철수 신당 나오기를 목매어 고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민주당 지도층의 대선 평가는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야당의 복지국가 노선을 차용해 득표에 단단히 활용하지 않았는가. 복지국가 노선은 득표에도 효과적임을 입증했다고 보는 게 옳다. 같은 당 소속 지방정부 책임자들이 앞장서 민심을 읽고 있는 것을 왜 중앙당 지도층만 모를까? 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책 담론의 주도권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빠르게 옮아가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런 사정 탓에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뽑아도 당풍이 쇄신될 것 같은 기대가 좀처럼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긴 안목에서 야당 재건의 구심점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깃발을 들어야 야당이 재건될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사실 지금 민주당이 헤매고 있는 그 배경에는 민주당의 실질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진노 그룹들과 그리고 문재인 의원이 뒤로 쳐져 있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이제 전면에 나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당을 이토록 방치했다가는 그야말로 민주당은 있어나마는 정당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 바깥에서는 안철수 신당 혹은 신당 움직임, 신당이 뭐 선거를 앞둬야 나타나는 법이니까 오는 10월의 재보선이 지금 보면은 10군데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미니 총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를 전후해서 안철수 신당이 깃발을 들고 나오고 민주당도 문재인 체제로 재편이 돼야만이 그야말로 이게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나란히 가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매우 특수한 야당의 사정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합칠 때는 합치더라도 따로 가는 것도 결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 민주당 방금 박장식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지방정부에서 정말로 민주주의의 의미 있는 실험을 하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중앙정계의 무대에 주도권을 잡을 때 민주당은 쇄신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에 사실은 지금 김한길이나 이용섭 의원 이런 사람들이 답할 성질일 것은 아니에요. 누가 김한길, 이용섭 중에 어느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겠어요. 민주당 내에는 그래도 문재인 의원밖에 없습니다. 네. 네, 국가정보원. 원세훈 씨,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하고 있을 때 4년간 거의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완전 그냥 천년만년 할 것처럼 그렇게 국정원을 전행했다는 그런 기사도 어제 나왔었는데요. 아고 가공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날이었나요? 경찰청에서 국정원 댓글은 뭐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도 하고
했는데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바로 그 사이트에 있던 오늘의 유머와 공동으로 조사해본 결과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자, 어떤 사실들이 드러났는지 오늘 한겨레 사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한 데 이어 어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을 다는 활동에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도 포털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한다.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검찰 수사는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 씨와 이아무개 씨 등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과 관련이 있는 73개의 아이디를 통해 지난해 8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467건의 게시글 추천 반대가 이뤄졌는데 1,100건이 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 문재인 화면 잘 받는다 등 박 후보에게 불리한 글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반대 의견을 집중적으로 달았다는 것이다. 네. 이게 원세훈 국정원이 이 댓글 알바는 종북 대응을 위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은 종북 개뿔은 무슨 종북이야. 박근혜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예,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오늘의 유머라는 게시판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게시판의 조회수는 요즘은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선거 때는 10만 조회수를 뛰어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스트 게시판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베스트 게시판만 하더라도요. 뭐 몇만의 조회수는 기록을 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이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려면은 추천을 10회 이상 받아야 되는데 대신 조건이 반대 의견이 3회 이상 되면은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즉, 문재인에게 유리한 글 혹은 박근혜에게 불리한 글이 이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반대를 계속 누른 겁니다. 3번 이상 반대 의견을 다른 아이디가 반대를 누르면은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사장된 글이 4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종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국정원의 설명에 따르면은 박근혜를 찬양하는 것은 애국이고 문재인 안철수를 찬양하는 것은 종북이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개 같은 논리죠. 예.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사설 다 읽고.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김 씨를 비롯한 70여 명의 요원들과 이들이 동원한 일반인들을 통해 이런 식의 활동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에 집중적으로 벌였다면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여기에 원 전 원장이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을 홍보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젊은 층 우구나 심리전 강화 방안까지 만든 것 등을 종합해보면 종북 세력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과 일부 수구 언론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는 금세 알 수 있다. 검찰이 이미 드러난 오늘의 유머 등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사이트뿐 아니라 포털에 대해서도 수백 명의 신원 확인에 들어간 것을 보면 심리정보국 요원들의 활동이 포털 등에서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국정원이 대공대테러 등 국내 보안 정보나 국외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국가보안법이나 내란, 외환죄 등 법에 정해진 직무 범위를 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경찰이 인정한 정치 관여죄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 선거 개입은 물론
지난해 경찰 수사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야 할 것이다. 네. 여기서 핵심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활동한 사람 국정원 요원은 2명입니다. 근데 유사한 일을 맡는 심리정보국 요원들의 숫자는 76명입니다. 나머지 74명은 뭘 했느냐 이거예요. 포털에서도 수백 명의 신원 확인에 들어가던 것을 보면은 심리정보국 요원들의 활동이 포털에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100%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심리정보국 요원들 중에서 74명은 그럼 뭐 손가락 빨고 있었겠어요? 이 김모, 이모가 열심히 알바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자기 일에 동조하는 민간인들을 고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아직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100%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 이미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특정한 민간인이 아이디를 서로 교환하면서 또 그 사람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도 월세를 꼬박꼬박 냈다고 하거든요. 알바비 받으면서 활동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76명 곱하기 1인당 20명만 고용을 해도 무려 1,400명이 활동을 했다는 얘기고요. 한 명이 1,000개씩만 올려도 무려 100만 개 이상의 글들이 박근혜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했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일부 수구 언론에서는 몇백 개 이미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지만은 무슨 300위 사이트에 몇백 개 글을 올린 게 그게 뭔 문제냐고 그러는데 핵심은요. 이러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 때문에 박근혜가 당선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박근혜는 집권 여당 후보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이었고요. 이명박의 똘마니가 국정원 수계로 앉아가지고 대북 심리전 76명 요원들 전부 다 7급 공천을 뽑힌 엘리트 요원들입니다. 집에 가면 가장이고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갖다 들킬까 봐서 PC방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오피스텔에 보내가지고 박근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박근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나 누르고 이런 일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사실이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인권 문제에 운운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이 사건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드러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한심한 일이죠. 한심한 일입니다. 정말로 쪽팔리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국정원, 국가정보기관 순위를 매기면은 상위 그룹에 속하는 것이 국정원입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미국의 CIA, 기타 등등. 물론 매우 비합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작전들 선진국의 정보기관들 많이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 유머 사이트에 가지고 게시판에서 찬성받는 누르는 이런 쪽팔리는 일을 시키는 그런 정보기관은 없습니다. 정말 북한의 정보기관보다도 더 못한 일들을 원세훈이가 시켰던 거예요. 이 일을 갖다가 명령을 받고 수행했던 사람들 양심선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정원이 처한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같은 야만적인 인권 후진국은 아닙니다.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보수 세력들 주장도 이런 타당성은 있죠. 하지만 우리 한국이라고 해서 인권 선진국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사회적 소수자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적 취향의 소수자에 대한 보수 세력들의 압박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가 났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때문에 폭력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나 있다. 저희 모국,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대개 금기시되고 있다. 아직도 성인인 동성 간의 합의된 사적인 관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걱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을 김한길 의원이 발의를 했죠. 지금 오사 전당대회에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김한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차별금지법에는 바로 이러한 성적 소수자들의 차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안이냐 게이 법안이냐 이렇게 하도 전화질을 많이 해가지고 그 법안을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요. 그런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옳은 길을 왜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발의한다고 썰레발을 떨었어. 그러면은 아이고 보수 교회 지도자들이 아이고 잘했습니다 김한길 의원님 이렇게 할 줄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그 항의에 못 이겨가지고 동료 의원 50여 명에게 서명받은 법안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처리합니다 하는 그런 쪽팔림을 당한 사람이 민주당 대표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처한 한심하고 암담한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게이 싫어해요. 저도 이성애자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도 권리는 있는 거예요. 방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했다시피 성인인 동성 간의 합의된 사적 관계가 범죄시 된다는 것,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고 몰매를 가하고 하는 행위가 결국은 가진 자, 있는 자들이 없는 자에게 가하는 폭력하고 본질적으로 아무런 다름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인석 교수의 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싼 곤혹스러움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되죠. 자, 그 첫머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지금껏 16,000명을 넘어섰다. 매년 600명 이상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다. 가히 세계 제일의 기록이다. 그럼에도 이 쟁점이 공론화된 것은 2000년대 초입에 들어서였다. 한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군 복무 대신 공익활동으로 대체 복무케 하자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가 했더니 인권을 천시한 이명박 정권 아래서는 답보 상태로 머물렀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각종 법률기관의 태도와 의견을 살펴보면 곤혹스러움을 숨길 수 없음이 드러난다. 네. 법원에서도요. 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느냐.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영장 또 나온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에 가게 하지 않으려면 1년 6월의 실형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1년 6월의 실형을 때린다고 하는 겁니다. 교도소에서도요. 1년 양심적 병역 거부 때문에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정행정의 일상적인 보조 업무를 맡긴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법무부 차원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것이죠.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일부 극렬한 보수 수구 세력들은 마치 매국노인 것처럼 매도합니다. 그 매도하는 매국노가 법무부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재소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참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대체 복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야만적인 행위죠. 군대에 가기 싫어가지고 양심적 병역 거부 흉내를 내는 사람들을 방비하기 위해서는요. 대체 복무를 아주 험하게 굴리면 됩니다. 예, 기간을 더 늘리면 됩니다. 사실 자기의 종교적 이유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자기 자신의 정당성에 훼손되지 않는다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시간적으로 더 많이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걸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양심적 병역 거부 흉내내는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은 더 오래 복무해야 되고 더 힘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갈 게 뻔할 뻔짜예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한인섭 교수가 아주 제대로 설명했네요. 인권을 전시한 이명박이야말로 인권을 그야말로 저기 한 500원짜리로 취급한 사람이죠. 결국 이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만 하면 됩니다. 예. 입법을 하면 되는데 보수 세력들, 수구 세력들의 매국노 논쟁에 겁이 나가지고 성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성적 소수자만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은 한 챕터로 들어가는 것뿐이지. 그런 법안 만들어서 내놨다가 개신교 보수 목사들이 반대한다고 법안을 처리하는 김한길 오사 전당대회 민주당 대표 후보께서 하셨던 행태와 똑같은 일들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률 결국은 코를 못 깨고 있는 거죠.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한인섭 교수의 칼럼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 칼럼으로는 사설로는 한겨레신문 경제민주화법 더욱 뚝심 있게 밀고 나가길 이 부분을 오늘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 1, 2호 법안으로 불려온 하도급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어제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했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연봉 5억 원 이상의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국회는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는 정년 연장법도 일부 수정한 뒤 통과시켰다. 대선 이후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첫 결실을 맺은 것은 이번 임시국회의 큰 소득이다.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공약 이행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네. 이것도 결국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염원하는 더 철저한 계획을 요구하는 48%의 지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51%를 얻기 위해서 이른바 좌파들의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차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반대죠. 로비와. 그러나 그 바깥에 있는 국민들의 염원과 열망, 결국은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됐던 것도 이런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좌파들의 공약을 차용했기 때문이고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권의 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재벌이나 혹은 일부 파워 있는 집단의 로비를 뿌리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48%의 의견은 사장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차근차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는 것도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KUKMIN.TV 국민TV 가입하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작별 인사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시 다시 뵙겠습니다.